원달러 환율이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모두가 앞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와 개인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은 달러 환전을 미루고 있죠. 이른바 기대심리 주도형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원화 환율 상승 흐름을 잡기 위해 연일 환율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의 환율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환율의 폭등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통화 중에 유독 원화값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화값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령 1달러에 1,400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명목 환율입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대국 통화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이 기준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통화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10월 말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89.09입니다. 이처럼 통화의 실질적인 국제 무역 경쟁력이 100 이하로 약화될 때 원화값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은 그 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 활용됩니다. 좀 전에 보았듯이 원화의 실질 가치, 즉 원화값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지난달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은 BIS 통계에 포함된 64국 중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질 실효 환율이 언제 떨어지냐 하면 국제 수지 악화나 해외 투자 증가로 환율이 오를 때 낮게 나와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물가가 안 올라서 명목 환율 급등이 더 크게 작용하면 실질 실효 환율은 물론 낮을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아베를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의 사나에노믹스에 따른 화폐가치 추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중국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질 정도로 경제가 어렵죠. 이처럼 실질 실효 환율은 주로 명목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때도 떨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경상수지 악화나 해외 투자 증가, 명목 환율 급등 등의 이유로 환율이 오르면 실질 실효 환율이 떨어지고 국제 교역에서의 자국 통화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낮으면 안 되는데요. 통화 가치 하락률이 세계 1위예요.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명목 환율로 1,400원을 넘었던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 12.3 계엄령 때, 그리고 요즘인데요. 요즘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입니다. 달러 가치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화 환율만 오른 것이에요. 보통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달러 가치는 안 올라가고 거의 제자리인데 원화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탄핵 정국에서조차도 달러 가치와 원화 환율은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화 환율만 오른 것이죠.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원화 가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 가치도 떨어진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원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베트남, 태국보다 더 하락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동남아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원화 가치 하락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부는 최근 원화 약세 요인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투자자 수는 1,400만 동학개미의 40%를 넘는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올 들어 10월 말까지 주요 증권사 창구에서 환전한 금액은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환전 금액 137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이죠. 3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 주식 보관 금액이 전분기 말 대비 19.4% 증가한 2,20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달러 매수 원화 매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도 원화 환율 상승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10월 말까지 경상 수지는 사상 최대인 896억 달러 흑자였지만 해외 투자로 840억 달러가량 빠져나가서 경상 수지 흑자를 상쇄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통화량 증가로 보아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올해 9월 우리나라 M2 증가율은 1년 만에 8.5%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M2 증가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유동성, 즉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예요. 유럽은 2.5%, 일본은 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난 9월 말 우리나라 M2가 약 4,430조 원으로 월 평균 39조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대략 500조 원이 증가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돈풀기 정책, 즉 소비 쿠폰 지급, 정부의 확대 재정,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이 유동성을 지나치게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M2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원화 공급 증가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인 광의 유동성 L을 봐도 엄청 팽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의 팽창된 예산안은 내년도 대규모 국채 발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정책으로 시장 금리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정부가 경기 부양과 부동산 환율 안정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가운데 금리 정책까지 꼬이는 형국이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확대 재정은 부동산 환율만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금리를 올려 기업 가계 이자 부담을 키우고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414조 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49.1%인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내년이 처음인데요.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를 넘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20년 뒤에는 100%에 육박하고 40년 뒤에는 3배가량 올라 156%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빠진 금액입니다. 지난해 말 328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741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걸 포함하면 57.3%에 달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출 기업들이 수출해서 들어오는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해외 생산 네트워크가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 심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인 것이죠.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전략 산업이 미국 내 생산 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가 마가라는 슬로건으로 리쇼링, 즉 자꾸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현대차, SK하이닉스, LG엔솔 등 현지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는 곳만 따져도 줄잡아 20여 개사에 달하는데요. 또한 여기에 한미 팩트시티에 의해서 1,500억 달러도 추가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업들이 수출해서 들어오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까요? 환율이 오를 것이 뻔한데 환전을 할 리가 없죠. 이것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원화로 바꿔야 하는 달러가 환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달러 유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나도 그냥 갖고 있다가 투자금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90%를 원화로 환전하던 한국 기업들이 올 들어 절반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원화로 환전을 안 하니까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 미국과의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 투자가 3,500억 달러로 정해졌었죠.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투자를,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하되 매년 200억 달러 한도로 하기로 절충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신규 외화부채를 내지 않고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2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조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렇게 원화 환율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입니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정부의 돈풀기 정책에 따른 통화량 증가, 수출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수출 대금 환전 안하고 달러 보유,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금융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조적인 원인 해결 없이 단기적인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주체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수출 기업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한국은행 간 650억 달러의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적극화하기로 했습니다.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은행을 통해 달러를 시장에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법인데요. 이러한 전술적 환해지를 강화하여 환율 하락을 노리는 것이죠. 정부는 또한 직접 수출 기업들로부터 외환 보유 및 환전 현황 등 외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환전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사 등의 서학개미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집권당의 서슬퍼런 압박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린다고 말도 못 꺼내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나 증액돼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24조 원이나 되는 지역화폐 등 방만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을 비판해야 하는 언론조차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이라 불리울 정도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서학개미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돈풀기 정책, 즉 소비 쿠폰 지급, 정부의 확대 재정 등으로 인한 통화량 M2 증가를 철저히 외면하고 서학개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사도 병의 증상과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환율 상승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작은 증상에 불과한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다니요. 서학개미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원화 약세를 자초한 측면은 말도 못 꺼내고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정부의 처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은 통화량 M2의 팽창 때문인데요. 달러 수요를 부추기는 수급 주체를 압박하는 내용만 있을 뿐 팽창한 통화량,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의 법칙으로 유명한 클로디아 3 전 미국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대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한 점이라고 말합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 양도세로 대응하는데 이렇게 단말마적인 세금 만능주의로 해결이 되겠냐고요. 달러당 원화값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는 일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달러 사이클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 시대입니다. 또 트럼프의 마가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를 늘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집니다. 지난 20여 년간 보인 패턴과 달라진 거죠.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급등하더라도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이하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내는 조선업체 환해지 물량이 1,500원 안팎에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면 조선사들이 해지를 위한 달러 선물안을 대거 매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환율이 하락 안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조차 우리나라의 통화량 팽창을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트럼프의 강달러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여 1,600원, 1,7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국내 통화량이 미국의 2배가 될 정도로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으니 자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원인과 대책 없는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